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오늘은 그 8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금융위기입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 금융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금융산업의 리더로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알렉산더 해밀턴이 또 흥미로운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유대 자본을 막자는 것이었어요. 1907년에 주식 가격이 50% 어느 날 갑자기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뱅크런이 발생을 하죠. 소문입니다. 대중들의 공포를 자극함으로써, 대중들의 마음을 자극함으로써 버블을 만들게 되고 급속한 주가의 상승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대중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공포감을 줌으로써 주식 가격을 폭락하는 것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바로 금융업자들이었죠. 그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또 한 번 경제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것을 다시 개혁할 때 그때의 실금원이 집어넣은 법안입니다. 그래서 펌프라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 조직을 통해서 미국의 금융과 통화 정책이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앨런처럼 이렇게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문제가 많은 돈을 잃게 되니까 이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사라반 옥슬리 법안입니다. 2002년에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상장 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자 보호법입니다. 금융이라는 전체적인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의 속성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도 다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몫이 되겠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이 세상 모든 산업의 역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더스토리 시즌2는 금융을 다루고 있는데요. 총 8개의 강연에 걸쳐서 금융산업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강연의 제목은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는 하나의 산업은 아니죠. 하지만 금융위기,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금융산업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떤 굴곡을 거쳤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1776년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는 시점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미국 독립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굳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그 시점에서 많은 파운딩 파더들,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주목할 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금융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금융산업의 리더로 되는데, 그리고 그 금융산업을 이용해서 세계의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미국이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해서 알렉산더 해밀턴이 초대 재무장관이 됐는데, 사실 큰 숙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전쟁 부채였습니다. 미국이 영국과 이제 독립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웃 나라들, 유럽에 영국을 견제하고 싶었던 나라들, 특히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로부터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그 액수가 7천만 불에 달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알렉산더 해밀턴이 이제 재무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밀턴이 내놓은 생각은, 철학적인 방향, 정책의 방향은 뭐였냐면 꼭 부채를 다 갚을 필요가 있느냐였습니다. 부채란 적절히 조절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제공하게 되었고, 또 하나의 생각은 실물 경제만 가지고서는 막대한 부를 생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어떤 금융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부의 가치를 빠른 속도로 부풀릴 수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국부를 창출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해밀턴이 만들어낸 두 가지 큰 것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1미국은행, US 뱅크를 만들어서 달러라는 국가 화폐를 통합해서 한 곳에서 달러라는 공인화폐를 이제 발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었죠. 그 전까지는 모든 굉장히 수많은 사립은행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화폐를 만들었어요. 유럽을 따라서. 그런데 이제 해밀턴은 이 US 뱅크를 통해서 달러를 만들게 되죠. 공인 화폐를 하나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을 개혁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미국의 부를 급속도로 창출하는 방법으로는 현물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을 키워서 거기로부터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월스트리트를 이제 부흥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현재 월스트리트가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금융시장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 해밀턴이 또 흥미로운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유대 자본을 막자는 것이었어요. 네, 이미 이 사람들은 유럽에서 유대 금융 자본이 어떤 식으로 그 권력을 장악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은 은행업, 유대 자본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은행업, 즉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을 했어요. 이런 알렉산더 해밀턴의 정책, 유대 자본의 고리대금업을 최대한 막는 그런 행동은 예전에 로마 시대에 로마가 이제 로마가 이제 통합할 때 재정 일치를 할 때 그때도 역시 유대 자본의 행동을 제약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견제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장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 자본들이 이 새롭게 탄생한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인 미국의 진출을 포기할 리가 없죠. 포기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자본들은 새로운 방식의 자본 시장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월스트리트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자본은 전통적인 은행, 즉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형식의 비즈니스는 포기하고 그 대신에 기업에다가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이 지분을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직접 투자 방식의 금융자본 투자 방식을 개발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투자은행입니다. 투자은행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그 배경에는 알렉산더 해밀턴을 비롯한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이 유대 자본이 미국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미국 국민들에게 고리대금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대 돈을 가졌던 유대 자본들이 속속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그 유대 자본가들이 들어오게 되는 시점들이 미국에 있어서 금융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시기와 맞물려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은 매우 흥미로운데요. 먼저 1849년에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1849년에 처음으로 미국으로 발을 들인 그 기업이 바로 리만 브러더스입니다. 리만 브러더스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유대 자본이 들어오게 된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전에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빅가이, 그죠? 월스트리트를 지배한 빅가이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북 전쟁이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때 전쟁 동안에 굉장히 많은 금융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미국의 뿌리를 내린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JP 모건이죠. JP 모건은 사실 아버지가 영국에서 그 금융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피바디 밑에서 일을 했고 JP 모건은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금융사무소를 차리게 되죠. 그리고 뭐 뒤에는 JP 모건이 로스차일드 은행, 유럽의 그 금융을 장악한 로스차일드의 미국 대리인이다 그렇게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얼만큼 사실인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JP 모건이 훗날 미국의 많은 산업에 돈을 뿌리고 다니는 투자은행으로서 많은 돈을 뿌리고 다니게 되는데 그 돈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JP 모건의 돈이 아니라 로스차일드의 돈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전쟁 과정에서 이제 링컨이 철도법을 만들게 되고 그 철도법에 따라서 철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철도 전쟁은 철도 가지고 실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동쪽과 서쪽에 그 양쪽에서 서로 철로를 깔아가지고 두 군데가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말한 것이죠. 네, 그래서 철도 전쟁을 통해서 유타에서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철도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철도가 만나게 됐고 드디어 철도로 미국의 서쪽과 서부와 동부가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869년 바로 그때 미국으로 건너온 유대 자본이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독일계 이민자였습니다. 네, 지금도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중에 하나죠. 이때 들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제가 몇 명의 현재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유대 자본가들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유대 자본들이 속속 투자자라는 이름을 걸고 미국의 산업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산업을 그냥 투자한 게 아니라 그 투자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특정 산업 분야를 완전히 독점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독점 자본가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분야별 독점 자본가들이 속속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유대 자본가들이 있었다. 전략적으로 미국의 산업을 장악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게 되면 먼저 락펠러, 뭐 당연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석유 재벌인 락펠러는 석유 산업을 완전히 통합을 했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록펠러는 무슨 자본으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면에는 유대 자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 철강 산업을 완전히 장악했던 앤드류 카네기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철도왕이었던 벤더빌트 역시 다 유대 자본들이 투자해서 완벽한 독점을 이루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네, 이들은 미국인들이었지만 사실 그 이면에 있어서는 이들이 특정 산업 분야를 완전히 장악했는 사실상 거의 완벽한 독점을 이뤘던 배경에는 바로 유대 자본이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산업들이 완전히 독점을 이루게 되고 그들의 이면에는 유대 자본가들의 어떠한 그 농간이라고 그럴까요? 농간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은 새롭게 탄생하는 젊은 나라고 막 독립전쟁을 지나서 그 다음에 남북전쟁을 거친 시기였어요. 제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남북전쟁이 거친 이후에 미국의 시기를 프로그레시브 시대라고 말합니다. 프로그레시브 시대는 독점 자본가들과 새롭게 태어나는 국가라는 개념이 충돌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연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 자본가들의 산업을 장악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찍어 눌러야지만 자신들이 국가로 다시 강력한 국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미 이 시기에 독점 자본가들과 전면전을 설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움직임이 바로 셔먼의 반독점법입니다. 지금도 그 면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법이 이 반독점법입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였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근데 이제 당시 1890년에 이 셔먼의 반독점법이 타겟으로 한 기업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락펠러였죠. 스탠다드 오일. 네, 그래서 이 셔먼 반독점법을 통해서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가 해체가 됩니다. 1899년에. 물론 이 당시에는 명목상으로 해체를 한 것이고 다시 수십 년 후에 정말로 해체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체를 했다고 해서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지금은 명목상 다 사라졌지만 다 이면에는 지배구조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완벽하게 해체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1809년에 미국 정부는 셔먼이 만들어낸 반독점법을 통해서 독점 자본을 깨트리는 그러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자본가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그냥 이대로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았겠죠. 그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쇄적으로 금융공황이 미국에서 발생을 해요.
제가 여기 한 것은 셔먼 독점법이 탄생한 이후에 일어난 금융공황을 말만 제가 선정을 했는데 1899년, 96년, 1901년, 1907년 6년마다 아주 6년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금융공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거의 5년 뭐 간격으로 계속 금융공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은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게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었겠죠.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마지막 1907년에 일어났던 금융공황입니다. 1907년에 주식 가격이 50% 어느 날 갑자기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뱅크런이 발생을 하죠. 결국 다 뭐예요? 소문이죠. 네. 소문입니다. 대중들의 공포를 자극함으로써, 대중들의 마음을 자극함으로써 버블을 만들게 되고 급속한 주가의 상승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대중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공포감을 줌으로써 주식 가격을 폭락하는 것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바로 금융업자들이었죠. 그 시작,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튤립 버블이었죠. 네.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금융공황이 발생하면서부터 은행과 신탁 등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그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이렇게 엉망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 자체가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어요. 아무도 금융기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에 호련히 등장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영웅이 누구였냐? 바로 JP모건입니다. 갑자기 등장을 해서 JP모건이 무너진 금융시장을 일으키겠다고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융기업들을 설득을 해서 이제 겨우 금융기관들이, 금융 시스템이 안정을 찾게 됩니다. 네, 과연 JP모건이 왜 영웅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JP모건은 이렇게 JP모건이 이제 그 미국의 금융을 구하는 영웅이 되었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1907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도록 하지 말자 이런 움직임이 이제 미국 정부의 의회에서 불게 되고 올드리치 상원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드리치 상원의원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락펠러의 사돈이었습니다. 락펠러 아들의 장인이었죠. 네, 의원이도. 자, 그렇게 해서 올드리치 상원이 이제 금융개혁을 이끄는 그러한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킬, 조지아주에 있는 제킬 섬에 있는 JP모건의 별장에서 비밀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데 이 회의를 이제 7인 회라고 그렇게 7인 미팅이라고 그렇게 우리 후세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1910년에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7명 이제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올드리치 상원과 재무장관을 포함해서 두 사람의 정부 쪽 사람이죠. 상원의원하고 재무장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은행 쪽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JP모건이라든지 아니면 록펠러라든지 로스차일드라든지 이러한 뒤에 거대한 자본가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이렇게 7인 회동을 거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내게 되는 법이 바로 연방준비은행법입니다. FRB. 1913년에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되는데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올드리치 상원의원이 연방준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것이 12월 23일, 즉 크리스마스 이브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네. 그리고 다시 그 통과된 법을 윌슨 대통령이 사인한 날짜가 12월 31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윌슨 대통령 자신은 이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런 얘기도 합니다. 본인이 이걸 해놓고 이렇게 사인해놓고 자 이제 모든 주권은 다 은행에게 뺏겼다 이런 식으로 수뢰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지만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법에 사인을 했는지는 본인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방 준비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이죠, 연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은행이라는 뱅크라는 말이 붙었는데 지금은 연방 준비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Fed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연방 준비 은행 준비 시스템은 미국 연방 정부의 중앙 은행입니다. 역할하죠.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 FRB의 지분을 사립은행들이 나눠 갖고 있어요. 정부가 갖고 있지 않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음모론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은행가들이, 뭐 금융가들이 이제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뭐 약간의 진실은 있지만 그게 현실하고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은행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세상을 지배했다면은 뭐 이런 복잡한 일이 벌어지진 않겠죠. 네. 결국은 은행이라는 돈을 발권하는 그러한 기관과 국가라는 그러한 통치가와의 끊임없는 권력의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시소처럼 밸런스를 맞추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발권에 대한 부분, 돈을 만들어내고 통화를 정책이 정부로부터 분리돼서 독립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현재 경제 시스템을 더 건전하게 이끌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독재자가 통화권도 다 갖고 있으면 돈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으면 비극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죠? 내 마음대로 내가 돈을 찍어서 내가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때때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융의 관점에서 볼 때는 권력자가 돈주머니를 함부로 만질 수 없게 그렇게 감시하는 기능도 어쩌면은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어쨌든 그 연방준비 시스템이 갖고 있는 기능은 크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달러 발권이죠. 그래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FRB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제 달러를 발행을 합니다. 이자를 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지분은 다시 그 소유주들에게 돌아갑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와 통화 정책, 거시적인 국가 경영에 중요한 금융 파라미터들을 이제 컨트롤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펌크라는 것이죠. 펌크인데 사실 이 펌크는 다 1913년 처음에 연방준비 시스템이 처음에 그 법안이 통과될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933년 그러니까 1929년에 그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또 한 번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것을 다시 개혁할 때 그때에 슬그머니 집어넣은 법안입니다. 그래서 펌크라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 조직을 통해서 미국의 금리와 통화 정책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사실상 뺏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금리와 통화 정책, 특히 금리 부분, 펌크가 우리는 매번 분기별로 일어나는 그 펌크 미팅을 하게 된 그 펌크 미팅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계기는 1933년이었다. 네, 대공황 이후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광란의 1920년대 끝자락에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네, 그죠? 엄청나게 1차 대전 특수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온 자본들이 모여서 결국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다 주식시장으로 몰렸고 또는 부동산으로 몰렸고 그것이 일순간에 폭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자동적으로 버블은 언젠가는 꺼진다는 이러한 불변의 진리도 있었지만은 그 타이밍이 매우 의심스러웠죠. 그 타이밍은 대공황이 일어났던 타이밍은 영국의 처칠이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처칠이 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연히도 그 시기에 대공황이 터지면서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해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이 전 세계 충격파를 던지게 되고 영국은 이제 금 보유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도 곧 포기하게 되죠.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켰다. 단순히 주식시장이 꺼진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정치 외교 시스템을 다 뒤바꿀 만큼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사건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공황에 대한 얘기는 이미 다루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이 많습니다. 많지만 오늘은 이 금융위기 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법안을 하나를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대공황이 최근까지 미쳤던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영향이 있는데 바로 글래스-스티글 법안입니다. 1946년에 이제 만들어진 법안인데 이 법안은 대공황에 일어난 그 상황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법안이에요. 그게 뭐냐? 왜 상업은행과 상업은행은 뭐고 투자은행이 뭐냐? 상업은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전통적인 은행을 말하는 것이고 투자은행은 아까 얘기했던 돈을 가진 자본가들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투자해서 주식을 불리는 그러한 방식의 투자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것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글래스-스티글 법안으로는 따르면은 하나의 금융회사가 상업은행 디비전하고 투자은행 디비전을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없도록 한 것이죠. 강제한 겁니다. 그걸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들의 예금과 연금 가지고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역으로 말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버블이 벌었던 그 원인은 뭐예요? 그 금융기관들이 일반인들의 예금하고 연금에 손을 댄 거죠. 그거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버블을 일순간에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금융기관들은 눈물을 머금고 상업은행 부분과 투자은행 부분을 분리해서 쪼갤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이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수명도 오래 갔습니다. 무려 60년 동안, 90년대 초반까지 무려 60년 동안 글래스-스티글 법안은 효력을 갖고 있었어요. 중간에 굉장히 많은 금융적인 그러한 폭발적인 그런 그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대표적이었죠. 그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도 이 글래스-스티글 법안은 꿋꿋이 버텼어요. 그래서 이 글래스-스티글 법안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동안은 예금 가지고 주식 투자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60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네, 1992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을 합니다. 네, 무명이었던 아칸소 주지사였던 정말 무명의 빌 클린턴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할 때 당시에 그 캐치프레이즈, 선거 모토가 뭐 유명한 얘기죠. 뭐 진짜 문제는 경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제 당선되었다. 이렇게 지금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빌 클린턴의 그 선거 전략의 핵심은 경제를 살리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알렉산더 해밀턴을 많이 추앙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을 키우자. 이런 정책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금융업자들의 수건이었던 금융서비스 현대화 법안, 그레엄 리치 브라일리 액트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사인을 하게 되는데 이 긴 이름의 GLB라고 얘기하는 이 법안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지난 60년 동안 금융기관을 목을 조이고 있었던 글래스-스티글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금과 연금으로 이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네. 이것은 엄청난 그러니까 금융 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 이제 되었습니다. (1999년에)
법안이 통과하자마자 바로 이듬해 닷컴 버블이 붕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프를 잘 보시면 제가 여기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0년 직전부터 엄청나게 버블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바로 이 시기가 뭐예요? 글래스-스티글 법안이 무력화되는 시기가 바로 1999년 11월이었습니다. 11월부터 올라가는 이 그래프의 바로 기울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마지막 피크를 치고 그 다음부터 속절없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닷컴 버블이었어요. 결국 닷컴 버블이 마지막에 불꽃을 튀기고 그리고 폭락했던 그 이면에는 글래스-스티글이라는 60년 먹었던 대공황 때 만들었던 이 글래스-스티글 법안이 무력화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의 법안이 전체적인 그 흐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닷컴 버블은 많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훗날.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이 바로 엔론 스캔들이에요. 엔론이 망한 연도는 2002년이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는 그 엔론, 회계 부정의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닷컴 버블이 붕괴한 2000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폭락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2001년도에는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죠. 파산을 하죠. 파산하고 뿐만 아니라 뭐 회계를 담당했던 앤더슨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회계법인도 같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엔론 사태하면 엔론 하면은 회계 부정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엔론은 회계 부정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 사실 제대로 엔론 사태를 이해하는 경우는 사실 보기 힘듭니다. 엔론이 망한 이유는 바로 닷컴 버블입니다. 엔론은 굉장히 어드밴스된 첨단 기업이었어요. 그 말은 비즈니스 모델이 첨단이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주가와 연동돼서 주가가 그 엔론 자체의 주가가 스스로가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주가를 올림으로써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좋게 만드는 그러한 회계적인 기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설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주가가 좋아지면 호황일 때는 이 엔론 기업은 너무나 잘 나갑니다. 너무나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계속 주가 지수가 다우지수나 이런 인덱스가 계속 올라갔다면 엔론은 영원히 잘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닷컴 버블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엔론의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만큼 급격한 주가의 추락이 엔론의 회계 장부에 엄청난 구멍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 똑똑했지만 윤리의식이 매우 낮았던 그 경영진들이 갑작스럽게 생겨난 회계상의 장부를 메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엔론 회계 부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엔론의 회계 부정은 갑작스럽게 변화한 그러한 주가 장부를 메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망한 것은 이미 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닷컴 버블 때문이었고요. 닷컴 버블 때문에 이미 망하고 있었는데 회계 부정이라는 것은 그걸 메우기 위한 미봉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회계 부정은 결과 부분이었고 원래 문제가 된 부분은 주가 부양에 의존한 매우 리스키한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론이 이제 이렇게 망했어요. 망했죠. 그래서 이 엔론 같은 이러한 회계 부정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문제는 엔론의 회계 부정으로 다 포커스가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엔론처럼 이렇게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문제가 많은 돈을 잃게 되니까 이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사라반-옥슬리 법안입니다. 2002년에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거를 표현하게 되면은 상장 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자 보호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회계 규정을 아주 까다롭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는 앨런 같은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나쁜 기업이 나타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상장 기업들에게 회계 보고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투자자가 보호가 되는 것은 좋았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사이드 이펙트를 이제 부작용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IPO를 하는 기업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감히 너무 그러니까 IPO를 하는 과정 그리고 IPO 하고 나서 상장 기업이 됐을 때 회계 규정이 너무나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상장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 숫자가 극도로 줄어들어요. 그때 어렵게 상장한 기업들이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입니다. 바로 페이스북이죠. 구글과 페이스북이 그 시기에 어렵게 상장했던 기업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물론 구글과 페이스북이 지금에 봤을 때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정말 훌륭한 기업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이 상장할 당시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돈들이 몰렸죠. 그 이유는 뭐예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것들이 좋았던 게 아니라 투자금이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왜? 바로 이 사르바노-옥슬리 법 때문이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성장한 기업이 없고 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돈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풍선 효과라 그러나요? 벌룬 이펙트가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더 나쁜 일이 벌어지죠. 이때 돈이 어디로 갈지를 미리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레리 서머스 재무장관인데 미리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레리 서머스 재무장관은 1999년도 2001년 즉 클린턴 행정부부터 재무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되게 유명합니다. 좀 그렇게 캐릭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비하 발언도 했었고 페이스북이라는 영화, 소셜 네트워크의 영화도 등장하죠. 왜냐하면 레리 서머스 재무장관이 재무장관을 끝나고 나서 하버드 총장으로 갑니다. 네, 거기서 많은 설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캐릭터가 되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 레리 서머스 재무장관 시절, 그러니까 클린턴 시절의 재무장관 시절에 이 사람은 규제 완화의 전도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이때 파생 상품에 대한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아까 그 클린턴 시절에 했던 게 아까 뭐였죠? 글래스 스티글 액트를 무력화시켰고 동시에 재무장관은 모든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를 해제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파생 상품에 대한 그 억압이 없어질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부분들을 풀어 헤쳤고, 자 그렇게 해서 돈들이 어딘가로 갔죠. 자 이제 갈 곳을 잃은 돈이 어딘가로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바로 부동산 파생 상품으로 가게 되죠. 네, 부동산 파생 상품.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파생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이 CDO입니다. CDO인데 이것은 현물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모기지라 그래서 집 계약을 합니다. 그럼 집 계약 증서가 있죠. 그럼 내가 30년을 내요. 30년 낼 거를 미리 다 묶습니다. 30년 동안 낼 분량을 하나로 묶으면 증서가 되죠. 그래서 그 증서를 이제 여러 개를 사들여요. 사들여서 그거를 짬뽕을 합니다. 섞어요. 섞은 다음에 다시 섞고 이렇게 저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CDO라는 파생 상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부동산 계약서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하면 아주 쉬워요. 네. 부동산 계약서 받을 돈들을 다 미리 모아놓은 증서다. 채권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모기지 계약자들이 계약하는 시점에 이제 신용 정도가 다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신용이 A야. 어떤 사람은 신용 등급이 B등급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지겠죠. 근데 여러 개 섞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CDO를 발행할 때마다 그 신용의 리스크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신용의 리스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면은 바로 이 보험 증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CDO를 일단 편합니다. 그래서 막 섞어요. 섞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리스크 부분이 있어요. 그럼 리스크 부분만큼
보험을 사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보험 증서도 또 다시 파생 상품이 돼서 그걸 또 거래하는 이런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더 많이 이걸 팔고 싶었어요. 파는 대로 돈이 되니까. 파는 돈이 되니까. 근데 모기 증서가 부족한 거야. 와, 더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 만한 모기지 계약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브프라임, 즉 신용 등급이 아주 나빠서 집을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집을 팔고 그 증서를 마구 사들여서 이 CDO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파생 상품 CDO와 CDS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CDO라는 현물은 경기가 경기가 화랑일 때는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은 CDO의 가격도 하락하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CDO가 터진다. 즉 CDO를 처음에 만드는 그 기준이 됐던 모기지 계약자들, 일반 그 집을 산 사람들의 돈을 못 갚을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CDO의 가격은 불황이 되면 점점 가격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CDS, 이 보험 증서의 가격은 높아집니다. 이게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건데, 결국 이 CDO가 완전히 망하게 되면, 완전히 망해서 제로가 되면은 보험은 생명보험 같은 걸 받게 돼요. 그러니까 불황이 되면은 보험 CDS는 돈을 벌고, 그리고 하락일 때는 CDO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두 개의 다른 디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고 화랑일 때는 CDO를 갖고 돈을 벌다가 나중에 불황이 됐을 때는 CDS 갖고 돈을 버는, 이러한 양쪽에 다 돈을 버는 상황을 만들어간 것이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금융이었어요. 일반인들은 CDS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은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트리거를 누가 트리거를 했느냐? 바로 정부가 트리거를 했습니다. 정부가 2004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왜? 너무 과열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한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9.11이 터지면서 전쟁이 벌어지고 많은 유동성이 벌어지는데 기업으로 돈이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증권의 화랑이 일어나게 되고 너무 과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FRB가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그게 결정적인 변곡점이 됩니다. 트리거가 되죠. 그래서 경기가 호황에서 불황으로 이전을 하게 돼요. 이것이 근데 점점 추락을 하고 CDS 가격이 점점 올라가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바로 금리 인상이었다. 그렇게 해서 터진 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2007년에 터졌죠. 여러분은 왜 서브프라임 모기지냐? 이제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이거예요. CDO를 만들어내는데 CDO 만들어낼수록 제조업처럼 만들어낼수록 돈이 되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원재료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모기지가 아니라 아주 거의 뭐 진짜 집을 살 수가 없는 만큼 나쁜 크레딧을 가진 사람들 것까지 계약서를 막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거의 모랄 해저드의 극치였던 것이죠.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CDO를 발행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락을 합니다. 네, 추락을 하죠.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리만 브라더스는 미국으로 진입한 유대 자본, 월스트리트의 사실 원조격이었는데 그 리만 브라더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시 막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제금융 탈프라는 700빌리언, 즉 80, 우리 한국 돈으로 800조 원 정도의 구제금융을 이제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발행하는 것까지 좋아요. 구제금융을 해야지. 그건 맞아요, 그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제 800조 원을 이제 찍어내서 그것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예요. 그 돈의 대부분이 어디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냈냐면은 바로 이 CDS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죠.
CDO가 망하면, 실물 경제가 망하면 CDS는 완전히 잭팟이 터진다는 거예요. 복권 당첨된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들 CDS의 복권 당첨금을 다 갖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따라서 줄 돈이 없죠. 그래서 CDS를 발행했던 AIG 같은 초대형 보험사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돈을 줄 만큼 왜냐면 다 터졌으니까. 복권이 다 당첨됐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발행하는 이 TARP의 대부분은 이 CDS 복권 당첨자들한테 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엄청난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누구 좋으라고 이걸 하느냐? 결국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모랄 해저드의 문제를 일으켰던 당사자들은 월스트리트에 다시 그 돈이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네, 이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주역이었던, 그러니까 2007년 금융위기의 주역이었던 그 CEO들, 금융기업 CEO들은 막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수천만 불에서 1억 불까지 가는 그러한 보너스를 받는가? 왜냐하면은 CDS 당첨금을 받게 해줬거든. 네, 그런 참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 그 황당하고 네, 열받는, 일반인이 보면 열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난리가 이제 논란이 많아져가지고 이 800조 원, 그러니까 700빌리언, 예, 700빌리언 달러의 구제금융은 깎여서 대략 한 430빌리언 정도로 이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들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돈의 대부분이 원래는 그 모랄 해저드를 일으켰던 당사자들한테 돌아가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혼란의 시기였다. 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슬슬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주식 시장, 오늘 주식 시장과 현물, 현재 우리가 실물 경제와의 관계를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이 이제 버핏이 만들어낸 인덱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켓캡하고 GDP를 비교한 것이죠. 미국의 총 GDP와 전체 상장 기업의 가치를 비교하는 그러한 지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막 버핏 지수라고 하는데요. 버핏은 이걸 본 거죠. 전체적인 경제가 너무 밸런스를 본 겁니다. 실물 경제와, 그러니까 버핏은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죠, 지금도. 그래서 이 지수를 개발했고 여기를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이제 민 에버리지 평균값을 쭉 가다가 2000년 닷컴 버블에서 어떻게 되죠? 이게 그 금융 쪽 자산이 커지게 돼, 마켓캡이 커지는 거죠. 주가가 너무 부풀려졌다. 그리고 2007년에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버핏 지수를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현재 상황이 금융 버블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바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월셔 5000은 원래 갖고 있었던 오리지널 버핏 지수를 보완한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과 2007년에 보시면 명확하게 버블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네, 지금은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과연 지금은 그러면은 그때에 비하면 버블이 더 심해졌잖아요. 그러면 이 버블은 꺼질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형태의 경제 시대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현재 버핏 지수로만 보면은 이미 2000년과 2007년의 상태를 넘어설 만큼 금융 쪽의 자산이 부풀려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 버블이 꺼지든지 아니면 실물 경제가 더 많이 발전을 해서 이 부분을 맞추든지 갭을 좁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따라서 아직 이 그래프만 가지고 현재가 금융 버블이다라고 그리고 언젠가 꺼질 것이다 그렇게 속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이라는 전체적인 시스템은 네, 그렇습니다. 네,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의 속성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도 다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몫이 되겠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그 금융의 마지막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늘 강연을 마지막으로 총 8개의 금융에 대한 강연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인더스트리 시즌2 어떻게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새로운 시즌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주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